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 손자회사인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이 실현되면서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국이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불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올해 3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그리며 사상 첫 연매출 2조 원대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천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인과 야후재팬 아시아 메가 플랫폼으로 구글 페북의 도전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 손자 회사인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이 실현이 됩니다. 두 회사의 결합이 거대 플랫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만남,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결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IT 생태계가 변화가 된다. 결국 우리가 시장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장 경쟁력이 생기는데 사실상 이번 이 매일경제 뉴스는 네이버의 가치가 배가 되겠구나 이런 전망을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 이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이 IT 생태계를 주로 미국과 또 중국이 주도를 해왔는데, 뭐 인터넷 쇼핑 등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메신저와 이제는 검색 서비스를 넘어서서 두 회사가 결합이 되는 경우, 뭐 금융, 전자상거래, 그리고 콘텐츠, 인공지능 등을 아우르는 통합 메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간편 결제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또 라인페이라고 해서 약 한 3,7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이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야후재팬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는 또 1,900만 명 정도 페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이 핀테크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경쟁을 해왔잖아요. 일본에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 숫자만으로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인구를 거의 뭐 맞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은 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금융 영역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전자상거래 쇼핑 분야에도 막강한 영향력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도 그렇고 야후재팬도 그렇고 검색, 그다음에 메신저 서비스는 상당히 지금 일본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 시장을 지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에다가 두 회사가 공동 경영 결합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3강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라인의 경우에는 이 라인 쇼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네이버 쇼핑처럼. 네. 그다음에 야후재팬은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인수를 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공동 경영이 되니까 경쟁은 조금 걷어두고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쿠텐,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재팬, 이들과 함께 이제 3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규모의 경제가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결합만으로도 이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 두 회사가 같이 경쟁해 왔잖아요. 검색, 메신저. 근데 사실상 이 두 회사의 이용자를 합해보면 1억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 인구와 비슷할 정도, 일본 인구와 거의 맞먹는 정도다. 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말 그대로 시장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플러스 자금,
이렇게 돼서 규모의 경제, 시장 지배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최근에 뭐 카카오와 SK텔레콤도 그렇다시피 어제 저기 오늘은 또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뉴스로 인해서 저는 또 시장에서 네이버의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무려 전일자 1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18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있고 중국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만남이 이 두 회사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술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기술을 또 상용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에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이미 라인의 세계 이용자 수는 뭐 1억 8천 거의 이제 2억에 도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때 이제 사실 자금력이 필요한 것이고 AI 기술력만큼은 충분히 네이버 라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결국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그동안 지배를 해왔던 게 쇼핑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 있고 이제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서 태국, 동남아 영역 쪽을 더 확대해 가는데 이런 야후재팬과 라인의 또 이 틈새 시장을 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 소셜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쇼핑, 금융 이런 것들을 다 핀테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서 더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점치적이고 있다. 이 그 경쟁력이 더 심화된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만남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 그리고 4면에 있는 기사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면으로 가볼게요. 네, 신문기사 10면입니다. 제목은요. 시진핑의 해양 패권 야심. 이번엔 브라질 항구에 10억 불 투자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네,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국이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뭐 10억 달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규모 항구 투자 계획과 함께 글로벌 해양 패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대규모 항구 투자 계획을 밝힌 건가요? 시진핑 주석이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죠? 네, 지난달에 사중전의 이후 글로벌 행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경제 영토 확대. 키워드는 항구입니다. 이제는 남미 브라질까지 이제 가서 브라질에서 이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또 남미에까지 이 경제의 영향력을 또 뻗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인데 이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글로벌 해양 패권에 대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주로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쳐왔던 것은 주로 뭐 군사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었다면 이제 대륙 굴기, 중국 굴기, 경제 굴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해외 영향력은 철저하게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브릭스 하면 이제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또 브라질 이렇게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이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 브라질의 상 루이스 항구에 10억 달러.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유럽도 그렇지만 천문학적인 투자를 합니다. 1조 1,705억 원. 네. 이게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사실은요. 이게 친미 정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투자를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브라질이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상당히 후들거리고 있거든요. 월드컵도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중국이 떡하니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브라질도 이제는 친중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영향력, 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에다 공을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배후 지역이 되겠죠. 이 남미, 특히 이제 브라질 이 지역에 중국이 영향력을 쏟는 것을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걸 진주 목걸이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외교는 네.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박차를 가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조간 브리핑 좀 철저하게 또 빠지지 않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빠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투자의 창이 됩니다. 어디에 중국이 투자를 하는 걸 잘 보시면 이탈리아 항구에도 투자를 했죠. 유럽입니다. 유럽의 관문. 그리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미 쪽으로 와서 브라질에다가 투자를 대규모 투자가 칠레, 브라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브릭스 브라질에서 또 반가운 손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미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짝짝꿍 해줄 수 있는 러시아의 푸틴 푸틴이죠. 대통령을 만난 거죠. 이것도 네. 다 이제 만나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 무슨 목소리를 냈느냐? 보험 무역을 규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보험 무역주의를 규탄한다. 조금 안 어울리는 듯 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또 차이나머니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브라질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중국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15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제목은 유화업계 변해야 산다. 첨단 소재로 돌파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석유화학 업황이 불안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유화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고부가 가치 제품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업황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런 암흑기에 또 슈퍼섬유와 탄소섬유 등의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내갈 길을 가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황의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창진의 그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500원이죠. 네. 기업이 어려울 때는 효자 상품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땐 고부가가치예요. 그래서 고부가가치라는 용어가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등장하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화 산업 쪽도 그렇고요. 또 IT도 그렇고 뭐 기계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데 네. 특히 이제 유화 사업은 이게 또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돌파구는 바로 뭐냐? 이 고부가가치입니다. 첨단 소재로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빛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빛나는 기업들은 뭐냐? 바로 슈퍼, 탄소 등등등.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을 장착한 회사들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강철보다 강한 이 슈퍼섬유, 바로 이것을 생산해내는 국내 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얄미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저만이 1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능이라서도 그 이야기 하시네요. 네, 그만큼 이제 기술력으로 무장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두각을 내고 있는 유화 업체들이 있다는 건데 예.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청진 앵커께서 또 수능과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예, 이런 기업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잘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슈퍼 섬유, 탄소 섬유, 그냥 섬유가 아닙니다. 또 5G라는 용어가 묶이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3인방인데 첫 번째는 이 코롱 인더스트리. 네. 이 전년 대비 이번 3분기 매출이 또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70%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기술력 자체가 또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인데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슈퍼섬유의 이름이 뭐다? 바로 이 아라미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폭발적입니다. 이 섬유의 이 생산인데 이 아라미드 섬유가 대단한 것이 보통은 섬유니까 고온에 약하거든요. 열에 약한데 500도의 고온에 노출돼야 겨우 이제 이게 까맣게 변해버릴 정도로 아주 특수한 이 슈퍼 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또 힘을 가해도 거의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의 플라스틱 보강제로도 쓰이는 것이 아라미드. 필수적인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주선 또 소방관의 방열복 등에 쓰일 정도로 아주 그 기능이 특수한데 중요한 것은 또 5G와 엮입니다. 5G가 이제 상용화 되면은 계속해서 이
이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 케이블은 견고해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아라미드 섬유는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돼야 되는 제품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효성입니다. 효성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래 산업의 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 공장 가동 중에 있는데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추가로 이 생산 공장을 증설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기술력만큼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평가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휴비스입니다. 여기는 또 SK 합작사가 되는데 휴비스의 경우에는 이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이름도 어렵네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PS를 2009년 최초로 개발했는데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입니다. 오, 네.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은 고부가가치 3배 내지 최고가 7배 정도로 비싼 것이거든요. 일반 섬유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코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효성 그리고 휴비스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부진을 또 첨단 소재로 이겨내고 있는 유화업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경제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기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신문기사 16면 내용입니다. 네, 넥센이 차 시장 부진을 뚫고 2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요. 넥센 타이어가 올해 3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그리면서 사상 첫 연매출 2조 원대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업황만 부진했던 게 아니라 자동차 시장도 상당 기간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히든 카드가 있길래 넥센 타이어가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넥센 타이어의 지금 올해 실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때 중요한 것이 가성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대가 과잉 공급됐다는 진단과 분석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이때는 타이어도 아무래도 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성비로 승부를 한 것이 바로 넥센 타이어. 이 부진을 뚫고서 이 시장의 부진을 뚫고서 이 2조 클럽을 이제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대비 다 힘든데 지금 타이어 시장이 7.1%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협업 체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성비로 승부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국내정시안에서 넥센 타이어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주가는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내는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가는 1.05% 오른 9,600원에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넥센 타이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실적과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 없는 실적 상승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매일경제 기사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네.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사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북미 타이어 시장에서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대 대비 성능이 좋은 이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넥센 타이어가 팔고 싶은데 유통망이 없으면 팔 수가 없거든요. 이 유통망을 적기에 어려운 이 시장 시기에 제대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실적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넥센 타이어가 체코 공장이 이제는 가동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요. 지금 강찬호 부회장이 넥센 타이어를 맡고 있는데 아버지 강병중 회장 때부터 수건 사업이 바로 이 체코 공장의 가동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체코의 자테치시 여기 트라이앵글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넥센 타이어 체코 공장이 되는데 4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 가동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2022년 말까지 연산 1,100만 개 유럽에 상당량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BMW 또 벤츠 이런 또 이 가격대가 높은 차량에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체코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세 번째 이유는 4대 거점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유럽에는 체코가 있죠. 또 미국에는 이 연구개발 R&D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독일에 차에 본거지 하면 또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이 켈크하임에 또 영업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또 국내에는 마곡에 이 넥센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활동, 또 영업활동, 또 신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글로벌한 4대 거점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넥센만큼은 실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뭐 실적 증가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진출과 공략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4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호재 더 늘었네. 디즈니와 애플 전쟁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수급 측면에서도 내년에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올해가 이제 저점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년에 반도체 회복을 점치고 있는 그 근거가 뭔가요, 그러면? 그 조간 브리핑에서도 계속 소개해야 되는데 반도체 네. 관련주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의 반도체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내년에는 수요가 늘 것이다. 물론 그 예측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 있는 근거를 들이댈 때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늘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반적인 걸 분석을 해보면 내년에는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D램 수요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OTT 사업이 이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게 넷플릭스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는 애플도 뛰어들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는 스트리밍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계속 늘려야만 이 스트리밍 속도를 또 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규모로 D램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때마다 D램의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 성장의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뭐 데이터 센터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 안에서 또 반도체주들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조정받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는 0.57% 올라 52,8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횡보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84,4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 KH바텍, LOT백큐미 전일장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SFA 반도체가 전일장 강보합권을 그려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거래일보다 0.75%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OTT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즈니와 애플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이 시장 네. 파이 자체가 커져야죠. 파이가 커져야 여기에서 나눌 수 있는 이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눠 먹을 게 많아요. 나눠 먹을 그렇죠? 게 많죠. 네. 아침부터 네. 또 배가 고파지는데. 그런데 왜 애플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미국 회사인데 우리가 득볼 게 뭐 있느냐?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이미 이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활발하게 영업 활동이 됐기 때문에 네. 포화 상태인데 아시아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되는 이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5G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급하는 이 콘텐츠 서비스도 중요한데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바일 휴대폰 자체가 5G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 기계의 기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신규 휴대폰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블릿이 됐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G 네. 시장의 이 확장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OTT 사업이 꽃을 피우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 바로 반도체주는 내년이면은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시장 그리고 5G 시장의 성장이 또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으로 오늘도 5개 기사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